저는 지금 여기 처음 와봤습니다. 더 왔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대한민국이 저는 상당히 기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진짜 한 60년 동안 고도 성장을 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빈국 60년 전에 최빈국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전 세계 한 10번째 가는 국가로 도약을 했으니까 정말 엄청난 그 발전을 해온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국내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참 경이로운 나라라고 그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도 스웨덴 사람들하고 같이 이런 벤처나 기업가 정신 가지고 논의할 자리가 있어가지고 그분들하고 논의를 하는데 그분들은 하여튼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희가 국내에서 바라보는 것하고는 또 엄청나게 다른 그런 그 존경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 또 우리 내부로 돌아와서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지금 대기업은 지금 고용 없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10대 재벌이 지금 대한민국을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게 GDP나 수출액으로 따지더라도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정부도 모든 경제정책을 대기업에 맞춰가지고 그 경제를 운영해 왔고 그런데 문제는 이 대기업이 그만큼 국가가 지원해주는 만큼 또 국민이 기대하는 만큼 대기업이 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지금 그런 역할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은 지금 고용 없는 성장 중에 있습니다. 1917년도에 10대 재벌이 고용하던 인원이 200만 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고용하는 인원은 13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70만 명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대단히 심각하죠. 지금 계속 그 전 세계적으로 실업 문제가 다 문제인데 우리나라도 이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이제 그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큰 조직은 혁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모든 대기업들은 대부분 오래된 기업들은 스스로 혁신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작은 기업들을 M&A를 합니다. 혁신이 가능한 작은 기업들을 사들여가지고 그 혁신 역량을 받아들여서 그걸 다시 자기들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노력을 해가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은 이런 M&A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좋은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은 그 기술을 갖다가 자기들이 어떻게 쓰든지 뺏어오든지 사람을 빼오든지 자기들이 만들어내든지 해서 할 뿐이지 그런 기업들을 키워서 M&A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기업들이 만들어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처해 있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누가 만들어낼 것이냐 또 이런 많은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은 결국은 창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창업을 해서 젊은 아이 똑똑한 친구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 외에는 또 새로운 신성장 동력 만들어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창업 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 창업 문화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60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해오면서 분명히 이런 창업 정신, 기업가 정신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국가 주도형 기업가 정신이었습니다. 국가가
자원들을 나름대로 배분해주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다 특혜들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10대 재벌들이 다 독과점 보조 속에서 돈을 벌어왔던 거죠. 근데 이게 그 후진국에서 중진국 오는 과정에서는 선진국을 그저 따라 베끼기만 하면 되니까 창조라는 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거 잘 따라하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대한민국 안에서는 1등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그게 삼성이고 현대고 LG고 SK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따라할 나라가 없습니다. 이제는 스스로가 새로운 그런 창의력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런 창조적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시절인데 이 창조적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창업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창업 문화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그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 말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창업하는 거 몰라도 너는 고시나 아니면 뭐 대기업을 들어가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대학 졸업생의 창업하는 보면 5%가 안 됩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창업을 하는 학생들이 대학생들 중에서 한 70%가 창업을 하게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은 지금도 뭐 미국이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또 중국도 부상하고 전 세계가 다 그렇게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도 미국이 전 세계의 그 경제 주도권 쥐고 나가는 것은 이런 왕성한 창업 문화가 있어서 새로운 기업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어쨌든 제일 똑똑한 친구들이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애플의 스티브 잡슨이 또 MS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다 창업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뭐냐면 다 고시나 아니면 대기업 이런 안정된 직장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그 창업 문화에 있어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지금 대한민국 그 대학 졸업생이 1년에 55명 졸업하는데 30만 명이 9급 공무원 고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그 스웨덴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더니 깜짝 놀래요. 왜 그 젊은 사람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그 경제로 번성하는 데는 정말 도전 정신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이런 상황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금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창업하다 실패하면 신용불량자입니다. 근데 미국은 창업하다가 실패해도 뭐를 해저드만 도덕적 해이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 사람 최선을 다해서 사업하다가 실패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경험을 오히려 높이 사가지고 당신 그동안에 많은 수업료를 지불하고 실패했지만 많은 경험이 쌓았기 때문에 당신이 다시 창업한다면 돈을 더 대주겠다. 그리고 그 사람 당신의 도전 정신을 높이 사겠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해도 자기가 그 돈을 가지고 뭐 어디 가서 낭비를 하거나 그 향락에 쓴다든지 그런 게 돈을 빼돌렸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고 판단하면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또 그렇게 해가지고 망하면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해버립니다. 신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창업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결과로 실패하더라도 그건 다시 도전의 기회를 주는 게 미국인데 우리는 창업하는 과정에서 돈을 부을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다 뭐 신용보증기금이나 뭐 기술보증기금, 중기층 자금 쓰다 보면 연대보증 자기가 개인이 또 서가지고 뭐 한 1억이든 뭐 몇 억이든 간에 최선 다해서 다 돈을 소진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망해버리면은 결국은 자기가 평생 동안 그 멍에를 짊어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아니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창업하는 과정에서 이런 그런 정부의 보증을 세야 하는 돈이 아니라 엔젤 투자 자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들이 투자되기 때문에 설사 망하더라도 자기가 평생 책임져야 할 일이 없는 거죠.
창업 문화가 이제 활성화되려면은 지금 두 가지가 선행이 돼야 합니다. 첫째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 경제 교육을 시킵니다. 창업 교육을. 그러니까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때부터 비즈니스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상거래하는 뭐 기업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게임을 유치원 다닐 때부터 배우는 거죠. 그다음에 국민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각 단계별로 맞춤형 창업교육, 기업가적인 교육들이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 친구들은 창업이라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거고, 뭐 중학교 창업원에도 있고 고등학교 창업원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창업이라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미래에 선택지가 창업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런 경제적 교육이나 창업 교육이나 이런 것은 전혀 빠져있죠. 그래서 오로지 대학 들어간 입시 교육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는 창업이라는 게 자기 미래 선택지에서 빠져있죠. 우리 아이들한테 있는 것은 뭐 고시를 해서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 뭐 의사가 되거나 뭐 이런 안정된 직장만 이분들한테 우리 어린 사람들한테는 그게 있을 뿐이지 이 창업은 빠져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와서 대학에 들어와서 막상 창업을 하려고 보면은 창업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엔젤 투자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투자금이 들어오면 그 돈이 자기 돈인 줄 알았어요. 회사 돈하고 자기 돈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창업에. 근데 그런 상태에서 창업을 하니까 성공의 확률이 낮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창업이 활성화되려면 이제 우선 교육이 선행돼야 하고, 두 번째는 투자입니다. 초기 창업 자금. 창업을 하는데 자기 자금이라는 게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투자금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 투자금이 그런 정부 물론 자금도 그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정부 자금은 아직까지는 어쨌든 이 보증을 세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돈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엔젤 투자 자금이 아주 많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자금 조달에 있어서 어려움이 덜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2000년도에는 약 그 엔젤 투자 자금이 5천억 정도 1년에, 즉 1년 보면 1년에 한 5천억 정도 엔젤 투자 자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묻지마 투자 자금, 묻지마로 뭐 이런 것까지 해서 그렇게 됐었던 거고, 그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어 실패한 경험도 있어 2010년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엔젤 투자 자금이 한 300억 정도.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을 보면은 미국은 지금 벤처 투자가 500억 불 정도, 510억 불. 근데 엔젤 투자는 220억 불. 그러니까 균형이 맞춰져 있어요. 한 43%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엔젤 초기에 얼리 스테이지 막 창업한 사람들한테 벤처 캐피탈들은 투자를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창업해가지고 이게 IPO 가기까지 한 13년 뭐 이런 정도 12년 13년 걸리니까, 또 지금 현재 벤처 캐피탈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의 성격이 보통 한 7년 미만입니다. 7년 안에 자기들은 돈을 회수해야 합니다. 회수해야 하니까 이렇게 얼리 스테이지 기업들한테 투자해 줄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그 벤처 투자 자금은 국내가 지금 한 1조 정도, 1조 1천억,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한 10억 불 정도가 지금 현재 벤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엔젤 투자는 지금 300억밖에 안 되니까 3%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은 지금 엔젤 투자가 220억 불 정도 되는 거니까 초기 그 기업들한테 엔젤 투자를 해주면, 그래서 키워놓으면 그때 이제 몇 년 후에 벤처 캐피탈들이 딱 적당한 시점에 투자해주고 들어와서 더 키워가지고 IPO 가는 아주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는 지금 초기에 창업하는 기업에 투자해주는 엔젤 투자 자금이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가 작년에 요구를 해가지고 정부에다가
지금 엔젤 투자 자금이 이렇게 빈약하니까 우리가 엔젤 투자자들 투자해주면은 거기에 당신들이 매칭해가지고 투자해주라 해가지고 엔젤 매칭 펀드를 작년에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정부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어렵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 돈이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기업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사실 벤처 캐피탈들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벤처 캐피탈들 자산 운용하는 사람들,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월급쟁이 됩니다. 그 자금은 만들어져 있지만 그 자금 운용해가지고 직접 투자 심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다 월급쟁이에요. 또 이 사람들 투자에 성공한다고 해도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많이 가져가지 못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해가지고 어떤 심사액이 자기가 투자한 회사가 성공을 했다. 그럼 성공 보수가 한 20% 이상 줍니다. 만약에 자기가 100만 불 투자해가지고 이것이 뭐 1억 불이 됐다. 그러면은 엄청난 그 성공이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해서 성과가 나오면 성과가 20% 제가 가져가는 거죠. 뭐 100만 불 투자해가지고 뭐 1000만 불을 벌었다 그러면은 뭐 900만 불을 번 거니까 뭐 900만 불 번 것이 20%니까 약 한 180만 불을 그 심사위원한테 좀 주거든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정말로 잘 선별을 해가지고 그걸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벤처 캐피탈 심사위원들한테 기껏 해봐야 한 1% 정도 줍니다.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심사위원들이 별로 이렇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대신에 엔젤 투자자들은 자기 돈입니다. 자기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회사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거기에 어떤 사심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벤처 캐피탈만 하더라도 아니 뭐 투자 받는 사람하고 관계가 뭐 좋다든지 뭐 이러면은 그냥 어차피 기왕 있는 돈 이 사람 주는 저 사람 주겠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것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 엔젤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돈입니다. 내 돈 투자하기 위해서 이게 성공하지 않으면 이게 뭐 회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엔젤 투자자들은 훨씬 더 절실하고 더 꼼꼼하게 살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투자한 기업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을 그 벤처 캐피탈한테 이제 우리가 키워서 벤처 캐피탈한테 넘겨주고 투자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투자할 때 그 회사의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인적 구성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그 팀 구성원들이 마인드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거의 개별 면담을 다 해봅니다. 뭐 직원이 한 10명 된다고 10명이 되면 10명을 다 면담을 제가 해요. 엔젤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 사장하고 관계, 사장 리더십 이 회사가 얼마나 결속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제가 다 들여다보고 상당히 발품 많이 팔죠. 근데 VC들은 벤처 캐피탈들은 넘겨주니까 뭐냐면 자료만 가지고 그 자료만 보고 뭐 그런 식으로 심사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실제로 회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노력을 게을리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야 뭐 정말 좋은 거고 안 되면 많은 거고 이런 거고 우리는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성공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절실하게 들여다보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엔젤 투자라는 것이 단순히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투자를 하게 되면은 돈도 집어넣지만은 그 회사가 성공할 수 있게끔 그 회사가 못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나 또는 경험이나 경륜을 같이 집어넣어줘서 그 회사가 성공할 수 있게끔 계속 모든 지원을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엔젤 투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창업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은 창업하는 사람들은 뭐 열정이나 의지, 아이디어 이런 건 있죠. 그런 거 없으면 창업 못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것만 갖고 창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공이 어렵거든요.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 창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감히 창업을 못 했거든요. 근데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일단은 뭐 자기 어떤 그런 그 열정 하나 가지고 창업을 하는 거죠. 근데 막상 창업해놓고 보면은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엔젤 투자들이 옆에 서가지고 이제 그것을 도와줘서 그
사람들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넘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젤 투자자가 대단히 중요하고 미국에는 이런 엔젤 투자자가 30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30만 명이 220억 불이라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의 국력으로 따지면 한 10분의 인구로 따지면 6분의 1 정도 되는데 국력으로 따지면 10분의 1이라고 봤을 때 미국이 30만 명이면 우리 3만 명은 되냐고. 근데 우리는 지금 3만 명은 그냥 3천 명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엔젤 투자자가 1,000명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엔젤 투자자를 늘려가야지만이 창업 환경이 활성화되고 창업 문화가 좀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투자가 분명히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지만 돈 이상의 그 창업하는 사람들이 못 갖고 있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경험 있고 경륜 있는 엔젤 투자자가 전체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뭐 그렇습니다. 이 젊은이들한테 제가 이제 이게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 상대로 해가지고 하는 강의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이 시대에 영웅이 없습니다. 뭐 젊은이들한테는 김연아나 또 박지성이나 뭐 이런 친구들 또 아이돌 가수 뭐 이런 것들이 영웅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진정한 대한민국의 지금 영웅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젊은이들한테 이야기가 이 시대의 영웅은 일자리 많이 만드는 사람이 창업해가지고 일자리 많이 만드는 사람이 이 시대를 보는 사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지금 연배가 지금 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1987년도에 일본이 우길 승천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1987년도에 그 당시에 뭐 동아 신문들, 뉴욕타임스나 뭐 런던타임스나 이런 신문들을 보면은 일본이 10년 안에 미국을 뛰어넘을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 소니가 콜롬비아 미국 영화사를 매입을 하고 미쓰비시가 뉴욕 록펠러센터를 매입을 하고 일본에 돈이 막 넘치니까 일본의 회사나 자산가들이 미국을 막 사들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벌써 이제 10년이면 1990년대에 미국을 뛰어넘었어야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일본은 중국한테도 지금 역전을 당했죠. 근데 경제 제3의 대국이 된 거라고. 미국은 지금 GDP로 따지면은 일본이 지금 미국의 한 반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잘 나가던 일본이 왜 지금 뭐 족탈불급 미국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느냐. 그걸 제가 보면은 미국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포스코어까지 끊임없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막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소프트뱅크 1980년대에 하나 만들어지고 없어요. 한국도 90년대 그 초기에 넥슨 다음 NC소프트 이런 네이버 이런 기업 만들어지고는 지금은 이런 큰 기업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을 한번 꼽아보세요. 일본을 생각하면서 일본의 어떤 기업들이 일본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일본 토요타, 소니, 뭐 마쓰시다, 미쓰비시 뭐 이런 기업들입니다. 근데 미국을 지금 한번 꼽아보세요. 미국의 지금 대표적인 기업. 그럼 미국 대표적인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 지금 이 차이가 뭡니까? 미국이 뭐 제너럴 모터스나 뭐 이런 그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IBM이나 이런 회사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이란 말이에요. 이 회사들은 지금 페이스북 10년도 안 됐고 구글 20년 안 됐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30년 됐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기업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서 세계 경제 주도에 나가는데 일본은 지금도 100년 된 기업들이 일본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한국 어떻습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게 삼성, LG, SK, 삼성, 현대, LG, SK인데 지금 한 5, 60년 된 옛날 올드 패션된 기업들이에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일본 스타일로 갈 겁니다. 일본 지금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망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일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성장 동력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갈 것이냐, 미국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일본으로 갈 것이냐. 저는 이 기로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장동영 회장님이 저희 엔젤 클럽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제가 한 5년 전에 제가 하던 회사 일을 이제 그만두게 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제가 이제 55대입니다. 제가 올해 60인데 친구들이나 선배들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50대 후반 되면 퇴출되는 거죠. 저도 이제 뭐 그만두고 뭘 할까 생각을 하는데 뭐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뭐 이제 산에나 다니거나 바둑이나 기원에 가서 바둑이나 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소일을 하면서 살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수명이 길어져서 이게 뭐 앞으로 제가 얼마를 살아야 할지 한 20년 살다가 한 70 정도에 살다 가면은 앞으로 이제 뭐 7, 80 돼서 그 정도만 산다 간다 하더라도 대충 놀다 갈 생각도 해봤는데 이게 한 뭐 제가 생각해도 한 100살은 살 것 같아요. 최소한 저희 뭐 아버님이나 할아버님 사는 걸 이렇게 비교해봐도 그렇고 제 건강 상태를 봤을 때도 또 뭐 요즘 과학자들 이야기로 보면 120살, 그러니까 재수없으면 120살까지 살아야 하는데 그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도대체 남은 세월을 앞으로 40년 살아야 할지 50년 살아야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고 살 것인가. 그걸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한 게 이게 세상에 어쨌든 그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려면은 젊은 사람들하고 좀 놀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하고 놀면은 제가 이런 그 세상에 돌아가는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겠다. 근데 젊은 사람들하고 저하고 놀아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 나이 든 사람들하고 젊은 사람들 왜 놀아줍니까? 그래서 이제 꾀를 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젊은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놀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사회적 경험이나 또 경륜이나 또 네트워크 이걸 갖다가 젊은 친구들, 창업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재활용시켜주면 그 친구들도 좋고 다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창업한 친구들 한 7명을 모았어요. 우연히 어떻게 아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26살, 7살, 8살 먹은 친구들 막 창업한 스타트업한 친구들 7명을 모아가지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밥 살 테니까 모여라 해가지고 애들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이제 그 친구들 사업 이야기 제가 들어보고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소개도 해주고 뭐 조언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된 거죠. 도움이 되니까 이제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끌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7명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뭐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4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근데 이제 그 저 혼자서 그 친구들 도와주는 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또 친구들 저도 끌어들였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정말 능력도 있고 뭐 건강도 좋고 다 좋은데 할 일이 없이 퇴출되어야 하는 산에나 다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쓰든지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젊은 창업하는 친구들하고 서로 멘토링 서로가 맺어주면은 젊은 친구들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되거든요. 그것도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고벤처 포럼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한 5년 동안 끌고 와서 요즘에는 이제 제가 한번 모이면은 한 2, 300명씩 모입니다. 제가 이제
이게 어, 저희 이제 고벤처 포럼 모임이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게 이제 양산박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수호지에 나오는 그 양산박입니다. 제가 수호지를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수호지라는 게 옛날 송나라 시절에 그 영웅, 그 나라는 부패하고 그런 속에서 정말 영웅 호걸들이 모여서 뭔가 도모해 보려는 그런 스토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고벤처 포럼을 통해서 이렇게 108명의 영웅들을 키워보자. 108명의 스티브 잡스를 한번 키워보자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옛날 지금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모입니다만 이 고벤처 포럼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작년, 재작년에 한 이제 투자는 지금 3년째인데 재작년쯤 돼가지고는 그 창업하는 친구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면 돈이죠. 그러니까 돈이 그 친구들한테 제일 큰 애로사항인데 그 자금 조달이 쉽지 않으니까 와서 하소연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 국면을 좀 극복할 수 있겠느냐고. 뭐 그 중에 이제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번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뱅크라는 그 벤처 캐피탈한테 돈도 투자를 또 받고, 투자도 여러분들 뭐 정부 돈도 기부 돈도 가서 받고 우리 보증도 쓰고 또 엔젤 투자 벤처 캐피탈한테 투자도 받고 해가지고 사업을 한 2, 3년 하다가 이 친구는 최선을 다해서 뭘 했는데 그래서 망해버렸어요. 망하고 나니까 자기 아버지 집까지 이렇게 다 날아가 버리는 완전히 그냥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한 30대 후반 정도 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찾아와가지고는 자기가 망하는 과정에서 진짜 돈 벌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자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상의를 하더라고요. 좀 투자 좀 해달라고. 가만히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무슨 그 돈 투자 받아가지고 한 몇십억 날린 거죠. 투자 받아가지고 지가 무슨 뭐 그걸 어디 탕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 회사를 잘해보려고 직원 한 몇십 명 고용해가지고 월급 주면서 인터넷 비즈니스니까 뭐 운영 비용, 서버 비용 뭐 이런 거 날리다 보니까 정말 주변에 뭐 조금만 되면 잘 될 것 같으니까 주변에 있는 돈을 다 끌어들인 거예요. 그럼 뭐 친척, 친구 이런 돈들까지 끌어들여고 망해놓으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 그 사업 비즈니스 사업 계획을 들어보니까 이게 많이 돼요. 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투자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이 하는 친구들한테 여기다 투자를 한번 해보자. 투자를 하는데 한 사람이 거기다가 이 친구들이 그때 초기에 투자해달라는 게 5천만 원 투자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5천만 원을 한 사람이 투자하려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건 뭐 잘못되면 5천만 원 내가 혼자 날려야 하니까. 근데 또 5천만 원 제가 이 친구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5천만 원 갖고 안 돼. 최소한 한 2억 정도는 뭐 2억 이상 돈이 필요해. 근데 이 친구는 우선 마음이 급하니까 시작이라도 해놓고 봐. 시동부터 걸어놓고 봐야 하니까 우선 한 5천만 원만 투자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한번 해보자 해보는데 혼자서 투자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이것을 좀 분산해서 어떻게 투자를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5천만 원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1,000만 원씩 5명을 모아가지고 저까지 5명이 투자를 해줬어요. 아니나 다를까 5천만 원 한 6개월 되니까 돈 떨어져가지고 이 친구 이제 5천만 원 투자 받은 다음에 지 인맥이 있으니까 기관들한테 VC들한테 가서 투자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VC들이 투자 안 해주죠. 이 친구의 어떤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투자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투자를 해달라고 와서 그때는 제가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10명을 모았어요. 10명을 모아가지고 또다시 1,000만 원씩. 근데 5천만 원 투자할 때는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5억으로 보고 지분을 10% 가져왔습니다. 10% 가져오고 5천만 원 투자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1억을 투자해달라고 해서 1억 투자해줄 때는 10명을 모아가지고 1천만 원씩 10명을 모아서 10% 지분 10% 가져오고 1억을 투자해줬죠. 그러니까 1억 5천 들어가니까 이제 뭐가 조금 돌아가고 돈이 조금 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또 돈이 부족해. 또 1억이 또 필요하다고 해서 1억을 또 다시 이제 사람들 모아서 또 투자해줬죠. 그러니까 1억 들어갈 때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제 15억 밸류에이션 해가지고 1억을 투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가시적으로 돈이 벌리기 시작하죠. 돈 2억 5천이 들어가니까 돈이 벌리니까 이제 벤처 캐피탈들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벤처 캐피탈이 그 다음에 들어올 때는 이제 5억이 들어왔는데 VC들이 그때는 30억 밸류에이션으로 5억이 투자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돈 들어오니까 이제 또 더 잘 되죠. 잘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VC가 한 200억 밸류에이션으로 20억을 또 집어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는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기업이 흑자 내면서 상당히 탄탄대로 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그 과정을 일련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 정말 좋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 조달이 대단히 어렵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게 돈 한 1억 있는 사람도 있으면 1,000만 원씩 10군데에 나눠 투자해라. 10군데 나눠 투자하면 그 중에서 한 군데만 성공해도 9군데가 다 망하고 한 군데만 성공해도 당신이 투자한 금액의 두세 배는 벌 수 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회사는 저희가 5억 밸류에이션으로 10%를 가져왔으니까 이게 2%를 1,000만 원에 2%를 가져온 거죠. 근데 이런 회사가 만약에 잘 돼가지고 코스닥을 간다. 그럼 최소한 500억 밸류에이션이 됩니다. 500 밸류에이션 되면은 이게 뭐 조금 희석이 된다 하더라도 1%만 잡아도 500억 밸류에이션에 1%면 5억이란 말입니다.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5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엔젤 투자자들이 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미국의 엔젤 투자자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론 코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론 코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600군데에다 투자를 했어요. 일주일에 하나씩 투자를 합니다. 대신에 많이 투자 안 해요. 한 몇 천만 원 해서 이 사람 워낙에 성공을 많이 해가지고 몇억 단위까지 올라갔죠. 그렇게 해서 일주일 단위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공 확률이 옛날에는 뭐 지금은 성공 확률이 50%가 넘어요. 투자 한 2개 중에 하나는 성공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지론이 뭐냐면은 스프레이 앤 프레이입니다. 뿌려라. 돈을 부담 없는 돈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한테 뿌려놓고 그 다음에 기도해라. 도와주고 기도하면은 성공하더라.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 엔젤 투자는 그렇게 리스크를 분산시켜가지고 좋은 기업들한테 아주 좋은 조건으로 투자를 해주고 도와주면 성공하는 확률들이 높다 이런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런 엔젤 투자가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시점이 있는데 엔젤 투자자도 적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엔젤 투자 금액도 적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켜 볼 것인가. 물론 이걸 활성화시키는 데는 제일 좋은 것은 저희가 엔젤 투자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례들이 막 나와주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나도 엔젤 투자해봐야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앞으로 2, 3년 안에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엔젤 투자 1세대들이 지금 근 한 5년 동안에 그렇게 투자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례들이 앞으로 2, 3년 안에 4, 5년 안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지게 되면은 뭐 한 5천만 원, 1억 정도 가지고 뭐 없어도 살 수 있는 돈을 여유자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돈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도 안 되는 거고 또 주식 투자해보면 개미들 뭐 개인들 주식 투자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거의 없이 다 나눕니다. 부동산 뭐 1억 가지고 어디 부동산 살 데도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이 엔젤 투자라는 것이 아주 좋은 투자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엔젤 투자 그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은 그런 성공 사례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 기다리기는 너무 머니까 저희가 그래서 정부에다가 이 매칭 펀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엔젤 투자자들이 투자해낼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재원 자체가 부족하니까 당신들이 1대1로 매칭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작년에 매칭 펀드를 100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을 했는데 어렵사리 그것도 참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그 당시에 그걸 만들어준 사람이 결국은 이게 다 정치권에서 풀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근데 그 당시에 지금은 새누리당으로 바뀌었습니다만 한나라당의 김성식 의원이라고 저 서울 관악에 국회의원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을 하면서 이분이 이 청년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하고 같이 우리가 간담회도 몇 번 갖고 해가지고 이분이 힘을 써가지고 기재부 기획재정부 사람들 설득을 해가지고 100억 자금을 매칭 펀드 자금을 작년에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내 생각에도 이 사람 이분이 그 한나라당 탈당을 해가지고 무소속으로 관악에서 나왔다가 지난번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참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분인데 이런 사람들도 국회에서 쫓겨나버리고 그래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분이 만들어줘서 매칭 펀드 100억을 만들어줘가지고 지금 올해부터 이 매칭 펀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보건벤처 엔젤 클럽에서 이번에 이제 매칭 펀드 통해 저희가 1억 투자해주고 정부가 1억 투자해주고 그러니까 그 기업이 2억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 여력이 이제 훨씬 더 두 배로 늘어나는 거죠. 한 군데 투자할 것을 두 군데 투자해주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보건벤처 엔젤 클럽에서 이제 올해 들어서 세 군데 매칭 펀드 투자를 성사시켰는데요. 거기다가 또 지금 정부에서 지금 새로 지금 또 돈을 자금 조성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R&D 자금 해가지고 이번에 한 50억 정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풀 계획입니다. 6월, 7월, 8월 동안에 그러니까 엔젤 투자자가 5천만 원 이상 투자해준 그 기업에 있어서 그 기업이 1년 동안에 R&D를 해야 할 과제가 있다. 그러면은 2억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를 시범적으로 지금 6월, 7월, 8월 동안에 해보려고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건 이제 집행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뭐 50억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 30개 업체 정도 그걸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엔젤 투자만 받으시면 뭐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그런 엔젤 투자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 5천만 원 이상의 엔젤 투자만 받으시면은 이런 매칭 펀드 1대1이니까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더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D 자금 2억까지 그 R&D 자금 2억이라는 것은 그냥 정부에서 돈을 주는 거니까 성공하면은 뭐 10% 반환하는 그런 아주 좋은 그 양질의 자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지금 주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근데 이제 그건 또 지금 현재 금융권에서 청년 창업 펀드라고 하려고 40세, 39세 미만 되는 사람들한테는 3억까지 이제 새로 투자해주는 자금을 이번에 한 2천억 정도 조성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정부도 이 창업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들을 해보려고 또 옛날식 같이 꼭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그러니까 나중에 실패하더라도 그걸 실패를 추궁하지 않는 그런 투자 형태의 자금들을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엔젤 투자를 한번 받으시면은 여러 가지의 어떤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투자를 하면서 지금 여기 이제 저희
이게 다 투자한 회사들입니다. 회사들인데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이 친구는 지금 31살 먹은 친구, 32살 먹은 친구인데 뭐 대학 다니다가 그냥 그것도 때려치고 외국 가서 뭐 경험도 좀 쌓아보려고 갔다가 들어와서는 한 3년 전에 들어와가지고 그 떡볶이 할머니 밑에 가서 한 6개월 동안 떡볶이를 본인이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느 정도 떡볶이를 만들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어느 대학 앞에서 포장마차를 한 1년 동안을 쭉 했더라고요. 1년 포장마차 하고 그러고는 자신감이 붙으니까 그러니까 지가 이제 정식으로 저 압구정동에다가 떡볶이 1호점을 내가지고 또 잘 되니까 뭐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계속 대리점들을 모집해가지고 지금 한 90호점까지 지금 모아낸 친구인데,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가 투자하기 전에 우선 철저하게 지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완전히 지 나름대로 이해하고 그러고 나서 뛰어든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창업이든지 간에 창업을 할 때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시장 조사도 해보고 경험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자기가 느껴보고 그러고 나서 창업을 하니까 이런 친구들은 이제 실패하기보다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뭐 지금 제가 지금 다 저희가 그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인터넷 비즈니스니까 여러분들한테 별로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이제 오가다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오가다라고 전통차 프랜차이즈 하는 친구거든요. 이 친구도 지금 29살 먹었습니다. 9살 먹었는데 2년 전에 창업을 해가지고 뭐 카페베네나 스타벅스나 하는 커피 전문 체인점 틈새 속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차 가지고 지금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이 친구도 지금 1년 좀 넘었는데 58호점까지 지금 프랜차이즈를 지금 성공시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친구들도 보면은 본인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철저하게 시장을 자기가 가서 경험도 쌓아보고 뭐 이런 그 카페베네나 이런 데 가서 점포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금 그런 프랜차이즈 점에 대해서 스스로가 실전을 충분히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성공을 지가 1호점 내놓고는 그 무교동에 이렇게 한 5평짜리 로드숍으로 1호점을 내놓고 그 있는 자리에 전에 있던 사람은 하루에 매출 이렇게 무교동이니까 아주 좋은 자리죠. 좋은 자리인데 매출이 한 10만 원도 안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내놓고 나간 놈을 이 사람이 이제 그 자리를 권리금 주고 인수를 해가지고 하루에 100만 원씩 또는 뭐 100만 원 넘게 매출을 올리는 그런 그 경험들을 제가 쌓아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프랜차이즈를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투자해 줄 만한 그런 그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볼 때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사업에 미쳐 있느냐, 그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걸 저희가 봅니다. 그리고 그걸 혼자 하느냐 아니면 팀이 있느냐. 이 사업을 특히 요즘에 인터넷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혼자만의 역량으로는 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즘 인터넷 비즈니스는 기술과 마케팅, 디자인 이런 것들이 같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만 있다고 사업을 창업을 해도 아무리 물건 잘 만들어 봐야 팔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잘 파는 능력과
잘 만드는 능력이 겸비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 저희가 투자를 아무래도 더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잘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발명가들. 근데 발명가들은 발명가일 뿐이에요. 사업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발명가를 투자 안 해줍니다. 사업가를 투자해 주죠. 사업가라는 건 뭐냐면은 잘 만들고 잘 팔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또 회사를 잘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투자해 주지. 물건 아이디어, 대부분의 찾아오시는 분들 오면 기가 막힌 아이디어고 기가 막힌 기술이라고, 뭐 이건 뭐 만들기만 하면 뭐 낙엽같이 팔립니다, 이렇게 찾아오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발명가지, 이 사람은 사업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투자를 받으시려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 물건을 정말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셔야지만, 이것을 제일 잘 팔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겸비해 갖고 오셔야지만이 투자자들 눈에 띄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엔젤 투자자들 입장, 제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 단순히 돈 좀 벌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저희는 투자 안 해줍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뭐냐. 제가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외국의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미국에 가면은 이런 이 회사, 자포스닷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온라인으로 신발 파는 회사입니다. 온라인으로 신발 파는 회사가 미국에 가면 수백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회사를 제가 왜 소개해드리냐면, 이 회사의 사장이 토니 셰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97년도에, 이렇게 2009년도에 이 회사가 아마존이라는,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인터넷 회사,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지금 애플과 거의 비슷한 관련에 있는 회사가 아마존이라는 회사인데, 그 아마존이라는 회사에 1조 원에 팔렸습니다. 12억 달러, 그러니까 1조 원 넘죠. 이 회사가 팔렸는데, 그 아마존이라는 회사도 전 세계에서 인터넷 비즈니스를 제일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신발을 자기가 하나 거기다가 품목 하나 얹어서 팔면 돼요. 굳이 이런 인터넷으로 신발 파는 회사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이 자포스닷컴을 샀어요. 샀는데 산 이유가 뭐냐면 문화를 산 겁니다. 그 회사 문화를 샀어요. 그 회사 철학을 산 거죠. 그럼 이 회사 철학이 뭐냐? 행복입니다. 이 토니 시에라는 친구가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딜리버링 해피니스라는 책을 썼어요. 행복 전달하기라는. 근데 이 회사가 뭐냐면, 이 친구 이야기는 직원을 행복하게 해주고, 또 물건 납품하는 거래처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고객을 행복하게 해주니까 돈은 저절로 버니더라. 그러니까 이 자포스닷컴은 한 번도 신문 광고나 이런 홍보를 해본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알아서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신발을 삽니다. 입소문이 나가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선 이 자포스닷컴에다가 신발을 사려고 인터넷을 통해서나 전화를 통해서 전화를 하면은, 하루 안에 24시간 안에 미국 전역에 알래스카하고 하와이만 빼고 24시간 안에 1일 배송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신발을 사가지고 1년 안에 언제든지 무료 반품이 됩니다. 반송비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그만큼 이제 고객 만족 경영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자기 남편 주려고 신발을 신청을 했어. 그래서 신발이 날라오는데 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신발이 필요가 없죠. 그 신발이 필요 없다고 전화를 하니까 그 자포스닷컴에서는 그러시냐고, 빨리 보내시라고. 그리고 조화가 날라갑니다. 애도를 필요하고. 그러니까 한 번 그 회사하고 거래하면 평생 고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신발을 찾았는데 신발이 없어. 자기가 찾고 있는 신발. 그러면 그 콜센터에서 받는 여직원이 그 소비자가 원하는 신발을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으면 한 세 군데를 소개해가지고 자기 경쟁자들한테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자 만족도라는 게 대단히 높을 수밖에 없죠. 대부분 콜센터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빨리빨리 그 소비자들을 응대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응대를 해야 하는 게 그 콜센터의 직원들의 임무인데, 이 콜센터는 뭐냐면 전화가 오면은, 소비자 불만이 전화가 오면은 몇 시간이고 들어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라스베가스에 출장을 가가지고 호텔에 묵었는데 피자가 먹고 싶어. 근데 피자를 뭐 지리 정보에 어두우니까 먹을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 자포스닷컴 콜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야, 내가 지금 누구 고객인데 여기 라스베가스 와서 피자 먹고 싶다. 어떻게 하면 오겠느냐. 그러니까 그 콜센터 직원들이 수송을 해가지고 그 피자집 찾아서 피자를 사 먹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 고객 만족 경영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서비스가 최고의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마케팅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신문 광고고 뭐 어디 할 필요가 없죠. 이런 식으로 고객 감동을 경영을 하니까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한테 신발 살려면 무조건 자포시 들어가. 자포시 들어가면 신발에 관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줘. 그런 행복 전달하기.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납품을 받는다. 보통 우리 갑을 관계잖아요. 납품 받으면 백화점에 뭐 물건 납품하려면 백화점 직원들한테 가서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납품해주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들이 밥 사주고, 또 이 온라인을 통해서 상품 판매를 하고 나면 거기서 생기는 모든 정보가 있잖아요. 고객들의 어떤 취향이 어떻게 바뀌고 있다. 그런 정보들을 갖다가 전부 다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거래처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발 납품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은 제품이 나오면 제일 먼저 자포시에 갖다 줍니다. 돈도 뭐 모든 것을 제일 먼저 이렇게 우리는 뭐 몇 개월 후에 몇 개월 뭐 이런 식인데, 이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없이 하여튼 그 거래처들을 최선으로 돌봐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행복해야지 고객을 행복해 해주는 거니까,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해 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직원들을 행복해 주고 거래처 행복해 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고객들이 행복해 되죠. 그러고 나니까 돈은 저절로 벌게. 이런 식의 철학을 갖고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성공을 했습니다. 또 하나 사례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 친구가 지금 그 토니 셰라는 친구예요. 대만 미국 사람인데, 이 친구 이제 직원 행복하게 고객 행복, 거래처 행복하게 돈이 됩니다. 최상의 서비스가 최고의 마케팅이다. 이 사람 쓴 책인데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와 있어요. 딜리버리 해피니스로. 혹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재미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탐스라는 신발, 이게 또 뭐 같은 신발 회사인데, 신발 회사입니다. 혹시 뭐 탐스라는 신발 회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가면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압니다. 탐스라는 신발. 이 탐스라는 신발은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인데, 신발을 사면은, 제가 신발 한 켤레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발 한 켤레를 세계 신발 없는 아이들한테, 후진국에 있는 아이들한테 기증을 해줍니다. 기부를 해줍니다. 원 포 원입니다. 제가 신발 하나 사면 신발 한 켤레를 세계 빈민국에 있는 그 신발 없는 아이들한테 기증을 해줍니다. 전 세계 신발 없이 사는 아이들이 지금 한 10억 명이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려서 신발이 없으면은 뭐 벌레들이 기생충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고 상피병 걸려가지고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 회사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신발을 이렇게 기부를 해주는 거죠. 지금 현재 나이키나 뭐 이런 아디다스나 이런 데는 신발 광고, 신발 가격도 비싸고, 그 신발 가격의 대부분이 한